그는 상대의 가슴에 연타를 퍼붓는다. 파이스는 다시 주변을 움직이는 민호의 잔상을 본다. 관중은 주먹이 이미 먹히는데 왜 계속 페인트를 쓰는지 궁금해하지만 아만다 그로시는 그 페인트 덕분에 공격이 먹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민호는 파이스의 몸통에 강한 펀치를 날린다. 아만다는 상대가 더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페인트를 멈추자 그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 남자는 그가 상대의 시력이 작동한다고 생각하도록 속이는 것인지 묻는다. 그러자 아만다는 그 이상이라고 말한다. 아만다는 민호가 파이스의 모든 감각을 속이고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의 새로운 힘이라면 공격을 예측하기 쉽겠지만 이 능력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고급 페인트 앞에서는 정신이 흩어지기 때문에 민호는 그 혼란을 이용해 그의 주의를 흐트러뜨린다. 아만다는 저 소년이 짧은 시간 안에 상대가 자신의 움직임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파악했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녀는 공격을 피하는 민호를 보며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고 결론 내린다. 젊은 남자는 파이스의 얼굴에 또 한 번 주먹을 날린다. 유상고는 돌아서서 비서에게 애송이 하나 감당 못하는 패자에게 돈을 걸게 했냐고 묻는다. 비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사장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사장에게 파이스의 얼굴을 보라며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고 묻는다. 파이스는 잡았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민호를 붙잡는다. 그는 승리가 자신과 자신의 감각에 속한다고 자축한다. 파이스는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땅에 세게 내리꽂는다. 관중 모두가 완전히 충격받은 채 그 장면을 지켜본다. 그가 던진 몸이 흩어진다. 파이스는 분명히 잡았다고 확신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한다. 김민호는 상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멀쩡히 서 있다. 관중 중 한 명이 왜 파이스가 갑자기 혼자 뒤로 넘어졌는지 묻는다. 그러자 아만다는 민호가 그의 뇌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선우는 뇌란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민호가 쉴 틈도 주지 않고 끈질기게 파이스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설명한다. 타격을 받을 때마다 뇌가 흔들렸고 그 진동이 멈추기도 전에 공격이 계속됐다. 이런 식으로 감각이 증폭된 사람이라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렇게 민호는 파이스의 감각에 오류를 일으켜 있지도 않은 사람을 잡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바닥에 누운 파이스는 약물도 없이 어떻게 상대의 감각이 더 좋을 수 있는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파이스는 마침내 바닥에 완전히 쓰러지고 민호는 그를 지켜볼 뿐이다. 드론이 파이스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알린다. 이어서 김민호를 승자로 선언하고 그는 잠시 후 비틀거린다. 유종고는 짜증이 나서 테이블을 내리치며 내기 결과에 한탄한다. 경기장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은 김민호는 고개를 들어 형을 부른다. 차승현은 이것이 인간들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제 오빠들이 왜 이 토너먼트에 그렇게 몰두하는지 이해한다. 그녀의 동료는 단지 싸움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이곳이 부와 권력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흔적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검사에도 걸리지 않는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다. 이곳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부자들을 위한 낙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VIP들이 여기서 그들의 자존심을 거는 것이다. 그리고 차승현은 이제 둘째 오빠가 왜 첫째를 이기려 하는지 이해한다. 남자는 이사가 자신의 스카우터가 이곳을 잘 알기에 선수를 신중하게 골랐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차승현은 그래서 자신들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강선우가 준비하는 다음 경기에서 결정될 것이다. 누군가 컴퓨터 모니터로 김민호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실험복을 입은 남자가 잉 디렉터에게 16개의 채찍이 모두 건물에 들어왔다고 보고한다. 얼굴에 붕대를 감은 디렉터는 만석인이 올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연구에 대해 묻는다. 그는 단기 부작용이 거의 20% 감소한 감각 강화 2단계 발현을 확인했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찾고 있던 재생 효과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디렉터는 실패한 것인지 묻는다. 과학자는 그렇지 않다며 약의 최대 효과가 이제 막 시작될 것이고 그들의 노력이 곧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약물의 새로운 효과를 발견했으며 검사 후에 재생 능력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디렉터는 그가 피부 강화 효과를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 언제 이 힘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남자는 메인 경기장의 다음 경기 선수가 준비 중이므로 아주 곧 확인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카이가 방에 혼자 앉아 기다리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강선우가 한 남자 옆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그는 선우에게 싸움이 너무 힘들어지면 파워를 던지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그럴 일도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자 남자는 전혀 긴장한 것 같지 않은데 조금도 무섭지 않냐고 묻는다. 선우는 그렇지 않다고 간단히 확인해준다. 놀란 남자는 그도 이상한 놈들 중 하나라고 결론 내린다. 아만다 그로시가 바닥에 앉아있는 동안 드론이 강선우와 그의 동료에게 다가온다. 드론은 강선우 선수에게 경기장으로 입장하라고 요청한다. 그는 언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는지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심각한 사고를 많이 겪었고 심지어 치명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그는 항상 다치지 않았고 처음에는 충격으로 울곤 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아무리 큰 위험이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많은 불량배들이 그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도발하려 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를 움찔하게 만들 수 없었다. 결국 그를 두려워하게 된 것은 그들이었다. 지금 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은 카이 같은 상대가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다. 차우현은 마침내 시작된다고 말하며 카이가 어떤 약물을 받았는지 묻는다. 김민석은 카이가 피부 강화 약물을 복용했다고 알리고 차우현은 그것이 싸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묻는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도움 이상이라며 카이의 이전 상대는 몸의 모든 피부와 근육이 찢겨나갔다고 설명한다. 우현은 피부 강화가 어떻게 상대를 갈기갈기 찢어놓게 되는지 묻는다. 민석은 카이의 피부는 인간의 힘으로는 상처 입힐 수 없으며 너무 단단해서 접촉 시 상대의 피부를 찢었고 심지어 근육까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나갔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많은 일반 VIP들이 그에게 돈을 거는데 관심이 있다고 덧붙인다. 우현은 카이가 피부 강화 능력을 가진 프로 선수이니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고민한다. 민석은 태블릿으로 자신이 예측한 대로 모두가 카이에게 돈을 거는 반면 선우에게는 아무도 걸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자신들보다 먼저 누군가 선우에게 1억 원을 걸었다는 것을 알아챈다. 우연은 흥분하며 누가 그런 돈을 걸었을지 묻는다. 다른 개인 관람석에서 차승연이 동료와 함께 상황을 지켜본다. 그녀 옆에 남자가 그녀의 결정에 확신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보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빠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모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답한다. 차승연은 그가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단지 감수해야 할 큰 위험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드론이 카이와 강선우의 싸움 시작을 알린다. 선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겠다고 다짐하며 싸움 자세를 취한다. 그는 상대가 싸울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카이에게 뭘 하는 거냐며 싸울 건지 말 건지 묻는다. 카이는 자신은 전사이지 애들을 때리는 불량배가 아니라고 답한다. 이어서 카이는 다가와서 힘의 10분의 1로 한 대만 치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꼬마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고 말하며 선우의 몸통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린다. 선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차우현은 저렇게 고통스러운 일격 후에는 경기의 결과가 이미 명백하다고 말한다. 안경 쓴 남자가 난간에 기대어 말한다. 지금 당장 저기서 빠져나와야 해. 하지만 김민호는 그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고 말의 남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는 선우가 카이가 자신을 공격할 의도가 아니라 겁주려는 것뿐임을 알아차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카이가 선우를 도우려는 거냐고 묻습니다. 민호는 그걸 부정하며 그저 창피해서 싸우고 싶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우 같은 학생과 진지하게 싸우면 자기 명성에 금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우에게 그냥 항복하고 지라는 겁니다. 카이는 그냥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기절한 척을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불평해봤자 소용없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입니다. 선우가 그의 말을 끊자 카이가 놀랍니다. 일어선 선우가 말싸움하러 왔냐고 묻습니다. 카이는 그가 그럴듯하게 기절한 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짜 힘을 맛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카이가 강선우를 향해 하이킥을 날리지만 선우는 그 밑으로 숙여 상대의 지지대를 걷어찹니다. 관중 모두 그 반격에 완전히 경악합니다. 카이는 바닥에 누워있으라고 했을 텐데라며 소리칩니다. 그는 선우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립니다. 소녀는 몸을 뒤로 젖혀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합니다. 카이는 선우가 고개를 얼마나 젖혀 피했는지에 놀랍니다. 이어서 선우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그를 넘어간 뒤 카이의 머리를 힘껏 후려칩니다. 우연차는 완전히 충격받은 채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카이는 연기할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우는 방금 학생에게 무릎 꿇은 주제에 기회를 운운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는 카이가 무릎이나
주먹이나 꿇는 겁쟁이라면 주먹을 쓸 가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카이는 목숨이 아까워서 연기조차 못한다면 자기가 도와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카이는 선우의 어깨를 잡으며 싸우고 싶어지도록 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카이는 힘의 50%를 쓰겠다고 선언하며 선우에게 강력한 박치기를 날립니다. 카이는 그 충격의 고통을 느끼며 너무 세게 박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발 하나가 날아와 그의 턱을 가격합니다. 선우는 그 반동을 이용해 카이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 충격에 카이는 비틀거리며 물러서고 선우는 땅에 착지합니다. 그는 저 꼬마가 어떻게 자기 박치기에 멀쩡한지 의아해합니다. 선우는 옆으로 살짝 비틀거리며 아직 시야가 흐릿하다고 투덜거립니다. 카이가 주먹을 날리기 위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공격은 스쳤지만 선우의 셔츠를 찢어버립니다. 강 선생은 카이의 주먹이 스치기만 했는데 어떻게 선우의 셔츠가 저렇게 찢어졌는지 의문을 품으며 놀랍니다. 김민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카이는 선우의 등에 팔꿈치를 내리꽂고는 주먹을 들어 머리를 내려치려 합니다. 강 선생은 그러면 죽는다며 그러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강선우는 바닥에 쓰러지고 카이가 그 위로 다가섭니다. 강 선생은 이건 너무 심하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김민호는 상황이 거의 믿기지 않는다며 남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선우의 정체가 대체 뭔지 궁금해합니다. 카이 또한 자기 앞에 쓰러진 꼬마가 대체 뭔가 싶습니다. 그는 자기 팔꿈치가 닿기도 전에 선우가 스스로 땅에 머리를 박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카이는 그게 일부러 그런 건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아니라고 결론 내리며 아마 선우가 두려움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년의 머리가 강철이라도 되는 건지 의문을 품는 순간 선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카이는 약물을 쓰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벌써 일어나는지 놀라워합니다. 강 선생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민호는 그저 선우가 자기가 걱정할 어린애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왠지 모르게 저 녀석에게선 소름이 돋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강선우는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자세를 잡습니다. 카이는 억지로 강한 척하지 말라며 그냥 기절한 척했으면 봐줬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또 중얼거린다며 그의 말을 자르고 생각만큼 강한지 아니면 허풍인지 보자고 도전합니다. 카이는 그를 포기시키려면 자신의 공격이 소용없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팔을 벌리고 선우에게 자기는 방어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태도는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짜증나게 합니다. 카이는 최고의 격투가가 되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링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격투가를 쓰러뜨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전사가 되려면 사리를 품은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강한 범죄자와 살인자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적대 조직에 들어가 싸우면서 자신을 단련해 최고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애와의 싸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이는 어떤 피해도 입힐 수 없을 테니 공격해보라고 그를 부추깁니다. 선우는 카이의 복부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립니다. 관중들은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카이는 그의 주먹을 잡고 공격이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의 얼굴에 갑자기 놀란 기색이 스칩니다. 선우는 그저 한 방 더 날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카이의 명치에 또 한 방을 날립니다. 카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에 빠집니다. 선우는 하이킥으로 공격을 이어가지만 카이가 팔로 그 발차기를 막아냅니다. 짜증이 난 그는 반격을 준비합니다. 선우는 임박한 공격을 피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카이는 그의 가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려 셔츠와 함께 가슴을 찢어버립니다. 소녀는 그 일격에 놀라 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카이가 다시 공격을 준비하자 몇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카이는 대체 몇 번이나 기회를 줘야 하냐고 묻습니다. 선우는 그저 웃음을 터뜨립니다. 놀란 카이는 방금 웃었냐고 묻습니다. 선우는 방금 자기가 한 말을 잊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버리고 근육질 몸을 드러냅니다. 안경 쓴 관중은 놀라며 저 근육이 다 어디서 나왔냐고 묻습니다. 선우는 왜 방어했냐며 그를 도발합니다. 카이는 돌아서서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합니다. 그는 선우가 구경거리로 끌려온 어린애가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전력을 개방하며 100%를 사용한다고 선언합니다. 강선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안경 쓴 남자는 선우가 왜 웃는지 의아해하며 이 상황에 미쳐버린 건 아닌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아만다 그로치는 오히려 꽤 신나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대가 전력으로 공격하려 하는데 뭐가 신나냐며 흥분합니다. 그녀는 카이처럼 강한 상대가 마침내 자신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선우가 신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안경 쓴 남자는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만다는 자기도 예전엔 똑같이 느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처음엔 여자라는 이유로 상대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전력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죠. 그게 너무 짜릿해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라며 왜 당신까지 웃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김민호가 나서서 자기도 그 흥분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을 작고 약한 꼬마라고 무시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 시절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건 그들의 주먹을 피하다가 상대에게 정통으로 한 방을 날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민호는 그들이 마침내 자신을 진짜 파이터로 인정했을 때의 그 표정이었다고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안경 쓴 남자는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듯 한숨을 쉽니다. 그는 선우 역시 파이터의 심장을 가졌다고 결론 내립니다. 링 위에서 두 상대가 서로를 향해 돌진합니다. 선우가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카이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카이는 팔로 막아낸다. 바구식은 충격음을 듣고 카이가 그 힘에 놀랐을 거라 말한다. 하지만 선우는 상대의 피부가 콘크리트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카이는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경고한다. 단 한 방으로 선우를 바닥에 내리꽂는다. 관중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카이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한다. 충격의 여파로 선우는 공중으로 튕겨나간다. 바닥에 쓰러진 선우는 숨을 헐떡인다. 안경 쓴 남자는 선우가 공격을 피했다고 말하지만 김민호는 완전히 피한 게 아니라고 정정한다. 선우의 등에 상처가 생긴다. 낯선 감각을 느끼며 선우는 자신이 겁을 먹은 건지 의아해한다. 그는 상대를 노려보며 저놈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건지 자문한다. 카이는 그냥 인정하라며 선우는 절대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선우는 닥치라며 괴물은 너 하나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자세를 잡고 카이가 할 수 있는 건 자신도 할 수 있다며 공격을 위해 돌진한다. 선우의 공격은 빗나간다. 그 동작 이후 바닥에 착지한다. 이어서 카이는 자기 차례라고 선언한다. 안경 쓴 관중은 그가 박치기를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선우가 카이에게 박치기를 날린다. 그리고 상대가 할 수 있는 건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바닥에 쓰러진 선우는 몸을 떨며 숨을 헐떡인다. 카이는 선우의 공격에 기술이 없고 무식한 힘뿐이라며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다. 선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상대는 놀라며 왜 웃냐고 묻는다. 카이가 다가와서 포기하지 않겠다면 자신이 끝내주겠다고 말한다. 안경 쓴 남자는 선우의 피와 땀이 증발하는 것을 보고 열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선우는 온갖 싸움에 휘말리면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져 싸움을 좋아한 적이 없다고 밝힌다. 하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는 걸 보니 이곳에 물들어가는 건지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 녀석과 싸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다고 인정한다. 카이가 돌진하자 선우는 뛰어올라 얼굴을 걷어찬다. 그리고 공중에서 상대의 머리를 잡는다. 카이는 너무 빠르다며 충격받는다. 선우는 공중에서 그에게 박치기를 한다. 충격 후 그를 빙글 돌려 벽에 세게 던져버린다. 카이는 회복하는 선우를 보며 인간 같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서 젊은 남자는 뛰어올라 구조물에 머리를 박는다. 그를 꽉 잡고 말한다. 잡았다. 선우는 상대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꽂는다. 이어서 카이의 몸에 빠른 연타를 퍼붓는다. 마지막 일격에 그는 뒤로 날아간다. 그는 선우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다시 돌진하며 상대가 지치기는 하는 건지 의문을 품는다. 카이는 선우에게 발차기를 성공시킨다. 선우는 균형을 잃고 카이는 두 번째 발차기를 시도하지만 빗나간다. 이어서 선우가 그의 얼굴에 두 번의 정타를 날린다. 카이는 그 공격에 충격을 받는다. 선우가 그의 턱에 어퍼컷을 날린다. 관중들은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다. 그는 공방 후 미동도 없이 서 있다. 바구식은 카이가 출혈과다로 죽은 거냐고 묻지만 아만다 그로치는 그 피가 카이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 피가 선우의 주먹에서 나고 있다고 밝힌다. 젊은 남자는 마치 취한 듯한 느낌이 들고 온몸이 안에서부터 찢어지는 것을 느낀다. 차승현은 카이가 어떻게 아직도 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는 그의 피부가 갑옷 역할을 해서 선우의 주먹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가 카이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한 건지 묻는다. 한편 그는 이런 고통은 처음 느껴본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상대는 거의 눈을 뜨지 못하며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카이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선우의 다리를 부러뜨리기로 결심하고 돌진한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그의 발차기를 막아낸다. 카이는 그가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선우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그 충격으로 자신의 주먹이 찢어진다. 이것을 본 카이는 둘 중 하나가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싸우기로 결심하고 공격에 돌입한다. 두 사람은 격렬한 난타전을 벌인다. 선우는 더 이상 자신의 주먹이 느껴지지 않아 공격이 먹히고는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카이는 그 녀석이 공격을 정통으로 마치고 있어서 주먹 피부가 벗겨지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는다. 그는 주먹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 이유도 모른 채 그는 주먹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어서 카이는 선우의 가드에서 빈틈을 보고 10년 넘게 훈련한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로우킥을 날릴 준비를 한다. 공격은 선우의 다리에 정통으로 맞는다. 카이는 상대의 다리는 끝장이라며 소리치며 또 다른 발차기를 날린다. 선우는 자신의 정강이로 발차기를 막는다. 안경 쓴 남자는 충격받는다. 그가 정강이로 공격을 받아친 것을 깨닫자 그 젊은 남자의 다리가 충격으로 박살난다. 소리로 보아 관중은 뼈가 부러졌을 거라고 결론 내린다. 선우는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문다. 그는 근육이 찢어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카이가 마지막 공격을 위해 다가온다. 카이는 싸움이 끝났다고 소리치지만 그의 발차기는 마지막 순간에 멈춘다. 카이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무릎을 꿇는다. 카이는 이게 꿈인지 의아해한다. 관중 모두가 충격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다. 선우는 쓰러진 카이의 몸 위로 우뚝 서 있다. 차우현은 비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김민석은 피부 강화 약물이 오히려 누적된 손상을 초래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카이의 뼈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약물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제 카이의 팔과 다리는 아마 골절로 뒤덮여 있을 것이다. 드론이 카이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알린다. 이어서 강선우를 경기의 승자로 선언하자 그는 승리의 함성을 지른다. 안경 쓴 남자는 그가 왜 좀비처럼 쓰러지지 않는지 의문을 품으며 절망한다. 김민호는 지켜보며 선우라는 소년이 무언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바닥에 쓰러진 선우는 어머니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한다. 한방에서 붕대를 감은 인물이 그 소년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냐고 묻는다. 한 비서가 기록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1라운드 후에 다시 검사할 것이라고 확인해준다. 그러자 붕대를 감은 인물은 먼저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소년의 부모를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병원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병실안 선우의 어머니는 기계에 연결된 남편을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 병실로 들어오자 그녀는 뒤를 돌아본다. 그녀는 아직 면회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등 뒤로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자 누구냐고 묻는다. 경기장에서는 의료진이 들것에 실린 선우를 옮기고 있다. 오연차는 저렇게 심한 부상을 입고 다음 라운드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한다. 김민석은 그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룰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검사 중에 몰래 약물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우연차는 놀라고 유신고의 비서는 만약 그가 두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면 선우가 우승의 유력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남자는 선수가 거부하는데도 비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냐고 묻는다. 비서는 단지 도핑 적합성을 확인하는 테스트일 뿐이라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우연차는 테스트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다. 비서는 어차피 쓸모없어질 테니 플랜 B로 넘어갈 것이라고 대답한다. 방 안에서는 유료 모니터 옆에 치료 챔버가 가동 중이다. 챔버가 열리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주사기를 손에 들고 선우에게 다가간다. 유신고의 비서는 술을 잘 쓴다면 한 번만 더 이기면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연차가 상황을 요약한다. 한 번 더 이기면 31강에 오르게 된다. 베팅 금액까지 합치면 16강에도 들 수 있다. 비서가 이를 확인해준다. 하지만 우연차는 선우의 심각한 부상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금액을 베팅할지 의심한다. 비서는 선우가 이미 약물 없이 두 라운드를 이겼으며 이 토너먼트에서 도핑 없이 단 한 경기도 이긴 사람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약물 없이 62강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VIP들의 주목을 끌 것이며 한 번만 더 이기면 막대한 베팅 금액이 몰릴 것이다. 우연차는 약물 없이는 이기지 못할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며 더 안전한 선택을 하자고 제안한다. 비서는 선우가 이기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약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연차는 만약
그의 몸이 약물에 내성이 없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를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남자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병원비 지급과 선우 부모님의 경호를 끊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확인해준다. 그의 상사는 어차피 선우는 부모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며 동의한다. 비서는 요원이 곧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알리고 우연차는 이것이 컴베듐 출신 비서를 둔 이점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비서에게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데 왜 목숨을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 또한 목숨을 걸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연차는 자신의 목표는 형을 제거하고 현성그룹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비서는 그저 이를 확인한다. 유신고의 비서는 자신의 목표는 저 컴베듐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을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걸 것이라고 덧붙인다. 우연차는 한숨을 쉬며 그의 그런 열정적인 면이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요원 한 명이 방으로 들어와 떠날 시간이라고 경고한다. 그러자 비서는 약물 테스트 결과에 대해 묻는다. 요원은 놀랍게도 그 소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알린다. 비서는 약물이 선우에게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요원도 이를 확인한다. 우연차는 분노하며 그의 부모님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바꾸고 그냥 그들을 없애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한다. 회복실, 선우는 챔버 안에서 쉬고 있다. 컴베듐의 로비에 수십 명의 파이터들이 모여 있다. 김민호는 로비로 불려온 것을 보니 62명의 승자가 결정된 것 같다고 추측한다. 안경 쓴 남자는 선우가 없는 것을 보고 아직 회복 중이라고 추리한다. 민호는 모두가 회복될 때까지 경기가 재개되지 않을 테니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고 말한다. 김민호는 선우에게 실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말하다가 아만다의 스트레칭에 놀란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처음부터 피곤해 보였다고 말한다. 김민호는 자신과 선우처럼 이곳의 싸움은 보통 부상을 남기지만 저 두 사람은 완전히 무사하게 62강에 올랐다고 지적한다. 그러고는 안경 쓴 남자에게 돌아서서 특히 그의 팔을 언급한다. 아무도 그렇게 비범한 오른팔을 가졌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팔이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인정한다. 아만다의 상대는 여자에게는 팔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한 방에 나가떨어졌다. 솔직히 민호는 그녀가 상대를 너무 빨리 쓰러뜨리는 바람에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이겼는지 모른다. 그러자 김민호는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걸 말해줘야 하냐고 묻는다. 아만다는 그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메논이 나타나 왜 대화에서 자신을 뺐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자신이 가장 먼저 이겼다며 그룹에게 자랑한다. 한 목소리가 62강에 오른 파이터들을 축하한다. 그는 상대 한 명만 더 이기면 16강에 직행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하여 31강에 오른 후 베팅된 금액에 따라 순위를 매겨 16강 진출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16강에서 살아남으면 베팅 금액의 5%를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파이터 무리는 그 소식에 환호한다. 목소리는 부상 걱정 없이 목숨을 걸고 VIP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라고 격려한다. 그리고는 이번 라운드의 대진표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다. 현성그룹 본사에서는 대화가 계속된다. 우연차가 선우 외에 다른 후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묻자 유신고의 비서는 가능하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태블릿으로 적합한 후보로 보이는 파이터를 보여주고 우연차는 누구인지 묻는다. 비서는 그가 선우의 상대인 이치카 료라고 밝힌다. 선우가 갑자기 깨어나 챔버에서 나오며 어머니를 외친다. 그는 그것이 꿈이 아니었고 정말로 그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를 제거하라는 명령에 대해 말한다. 선우는 최대한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컴베듐 디렉터의 사무실에 의사 한 명이 회의를 위해 도착한다. 디렉터는 선우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질문받는다. 의사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 젊은이가 자신들의 약물로는 강화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선우의 골밀도는 평균보다 10배나 높다. 그의 상사는 그 정보가 믿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의사는 더 있다며 밝히고 디렉터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소년의 회복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말한다. 데이터를 보여주며 의사는 그 과정이 재생에 가까웠다며 자신의 말을 정정한다. 새로운 정보에 디렉터는 놀란다. 의사는 선우가 그들이 찾고 있는 재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소년의 중요성을 이해한 디렉터는 그의 부모를 확보했는지 묻는다. 의사는 사과하고 그의 상사는 실패한 이유를 대라고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회복실에서 선우가 갑자기 몸을 일으킨다. 그는 지금 당장 부모님께 가지 않으면 무슨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젊은이는 방에서 나갈 환풍구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심한 그는 환기구나 다른 출구를 찾기 위해 문을 열려고 시도한다. 그때 그는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한 젊은 여성이 가까이서 보니 좋다며 자신을 차승연이라고 소개한다. 선우는 그녀에게 비키라고 말한다. 그녀는 부모님을 찾지 말라고 조언하여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승연은 자신이 그들을 잘 돌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멀리 떨어진 우연차의 사무실에서는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 그는 비서에게 누군가 이미 선우의 부모에게 먼저 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는다. 남자는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컴뱃윙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다. 그의 상사가 컴뱃윙에 대해 묻자 그는 그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설명한다. 차우연은 손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었다며 오늘 운이 따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비서에게 다음 선수와는 이미 연락했는지 묻습니다. 비서는 그를 안심시키며 컴뱃윙에서는 VVIP가 선수들을 방으로 호출할 수 있고 제한 구역을 제외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비서는 저 괴물들 쪽으로 걸어가게 놔둘 거냐고 묻고 차우연은 그렇다고 확인해줍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잉안을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안전은 VVIP 룸 안에서만 보장됩니다. 회복실로 돌아와 승연은 등 뒤로 문을 잠급니다. 선우는 그의 부모님을 돌봐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다그칩니다. 승연은 조용히 하라며 그들을 구하고 싶으면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도망쳐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선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승연은 우연히 선우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으며 그의 부모님이 첫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때려눕힌 사채업자들 또한 그를 찾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그와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혼자 왔으며 자신 또한 그의 부모님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가 누구이며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묻습니다. 승연은 자신을 소개하고 단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선우를 가리키며 그가 필요하다고 말해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무슨 소리냐고 묻습니다. 승연은 자신이 16명의 VVIP 중 한 명이며 돈을 걸 믿을 만한 선수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비록 어리지만 최근까지 호성그룹의 오너 중 한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겠다며 그녀는 자신이 그의 전 고용주의 이복 여동생이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의 계략 때문에 호성그룹에서 쫓겨났지만 이미 떠날 계획이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쫓겨난 것은 상관없다고 덧붙입니다. 승연은 여전히 오빠들이 아버지의 회사를 망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힙니다. 선우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모님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요약하자면 자신과 오빠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고 있으며 자신은 둘째 오빠를 예의주시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선우를 영입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의 부모님에게 접근했습니다. 승연은 그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빠가 그의 비범한 유전자를 독점하게 둘 수 없었다고 결론짓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유전자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승연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그의 부모님을 찾고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그는 도망치는 것이 소용없다면 자신에게 뭘 하길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와 그의 부모님을 구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우는 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겠냐고 묻습니다. 승연은 그가 이겨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컴뱃윙 챔피언십에 베팅하여 오빠들을 파멸시킬 거래를 할 계획을 밝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빠는 감옥에 가고 사채업자들은 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선우는 이런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한 그녀의 약속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컴뱃윙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현지 당국에 의해 제거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에게 베팅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승연은 16명의 결선 진출자가 정해질 때 VIP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즉시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이 필요한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이 안전한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부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알아야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녀는 안에서는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승연은 이 때문에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부모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러고는 그의 부모님의 과거와 그가 어떻게 유전자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려달라며 지금 당장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립니다. 승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의 부모님을 지키고 있으니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드론이 방으로 들어오고 그녀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떠나려 할 때 승려는 그가 자신의 편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멀리 떨어진 컴뱃 윙10 번 기숙사에는 다른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남자가 그들의 상금이 상당히 올랐다고 말합니다. 큰 화면을 보며 그는 어떻게 선우가 꼴찌인지 의아해합니다. 젊은이 중 한 명이 그가 회복실로 보내졌기 때문이며 아무도 부상당한 선수에게는 돈을 걸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드론이 강선우 선수가 10번 방으로 복구했음을 알립니다. 한 남자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고 말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문이 닫히고 그는 선우가 아주 푹 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선우는 그에게 어떻게 다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선우는 16위 안에 들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은 끝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무엇이든 말해달라며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간청합니다. 절박한 몸짓으로 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고는 너무 무리한 부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 필살기를 제안합니다. 선우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제안을 되묻습니다. 그녀는 특히 컴뱃 윙에서는 필살기 없이는 싸움을 지배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그 선수는 그의 특기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나이든 강씨가 그의 강한 정강이를 이용한 카프킥을 제안합니다. 그는 선우의 정확성과 속도로 다리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하며 카이와의 싸움에서 선우가 로우킥을 막았던 것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정강이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작을 시범 보이면서 그는 카프킥이 단 한 방으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타격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선우에게 같은 킥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충격의 힘에 남자는 놀랍니다. 그는 선우가 매우 재능이 있다며 축하합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들려오는 큰 소음이 대화를 방해합니다. 나이든 선수는 그 소리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먼 방에서는 15위이자 쿠도 수련자인 이치카료가 훈련하며 그의 펀치 소리가 건물 전체에 소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전략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바구식이 선우에게 이길 확률을 높이고 상금을 되찾기 위해 카프킥을 사용하라고 조언하지만 메논이 갑자기 나타나 그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선우는 그를 마주보며 방해한 것에 대해 따집니다. 메논은 모두가 이미 선우의 필살기가 카프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고는 선우의 이마를 가리키며 그의 진짜 필살기는 박치기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선우가 레트A 챔피언의 박치기를 여러 번 받아쳤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메논은 선우가 계속 싸웠다는 사실이 그의 두개골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결론짓습니다. 바구식이 끼어들며 박치기는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것이 컴뱃 병동의 괴물들을 상대로는 실행 가능한 전술이 아니며 2라운드도 안 돼서 뇌손상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메논은 그의 말이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목숨을 걸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상위 랭커들을 상대로 망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메논은 그에게 지금은 선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큰 화면이 다음 경기를 알립니다. 한민수 대 바구식. 멀리서 누군가 컴뱃 병동의 제한 구역을 걷고 있습니다. 감독은 태블릿으로 한 선수의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그는 한민수의 약물 반응이 무서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여러 개의 격리 탱크 앞에 서서 감독은 그를 그곳으로 데려온 것이 훌륭한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의사가 다가오자 그의 상사는 아들이 자랑스럽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이 감독님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의사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 의사는 컴뱃 병동에 대해 알기 전 늘 늦게 귀가하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 당시 그의 아들은 근육을 갉아먹는 희귀병을 앓았고 일어서기 위해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월급쟁이 의사였기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병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병원 화장터로 소환된 이유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계단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이끌려 내려갔다. 복도에는 격리 탱크 안에 매달린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소환된 건물에 들어서자 그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했다. 유명인과 저명한 과학자들의 명단이 있었지만 그는 그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 그때 그는 진행 중인 약물 실험 결과를 보게 되었다. 그 결과를 보고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의사가 아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관장이 뒤에서 그를 놀라게 하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의 아들이 그 실험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순간 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거의 수락할 뻔했지만 그곳에서 도망쳐 아들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괜찮다고 말하며 학교에 갔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을 회상한다. 의사는 그를 구하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품에 안겨 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애원한다. 그는 아버지에게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다.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절망한다. 그는 결국 관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투병동에 합류하며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었는지 자문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자신을 지금의 괴물로 만들었는지 궁금해한다. 현재로 돌아와 드론이 한민수에게 경기장에 입장하라고 지시한다. 젊은이는 다가올 싸움을 준비한다. 문이 열리고 그는 경기장에 입장하여 상대인 바구식을 마주한다. 크라브마가 수련자인 바구식은 경기 시작을 준비한다. 칼리 아르니스 수련자인 한민수는 전투 자세를 취한다. 드론이 두 선수 간의 싸움 시작을 알린다. 싸움이 시작되고 둘은 서로에게 돌진한다. 한민수가 상대의 오른팔을 가격한다. 관중들은 예상치 못한 일격에 놀라움을 표한다. 김민호는 맨손 경기에서 칼싸움 기술을 쓸 줄은 바구식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식의 팔 근육이 한민수의 손가락 주위로 수축한다. 민수는 자신의 손가락이 상대의 근육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구식은 그의 손가락을 더욱 세게 쥔다. 그러고는 젊은이에게 너무 가까이 온 것 아니냐고 묻는다. 다른 손으로 그는 강력한 따기를 날려 민수를 거에 맞힐 뻔한다. 한민수는 저 늙은이가 대체 뭐냐고 생각한다. 바구식은 상대의 기술을 칭찬하며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바구식은 자신의 특기인 칼싸움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다. 개인 관람석에서 차우현은 바구식이 누구이며 어떻게 구이인 민수를 그리 쉽게 상대하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비서는 그가 주로 크라브마가를 사용하는 전직 경호원이라고 설명한다. 차우현은 크라브마가가 무엇인지 묻는다. 남자는 그 무술이 유대인 군인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여러 다른 격투기의 실용적인 기술을 결합한 실전 중심의 무술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근접전에서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인다. 차우현은 그 기술이 보호를 위해 고안되었다면 공격이 약할 것이므로 부적합한 후보라고 추론한다. 하지만 그의 비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에게 보호 방법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일 가능성에 대해 묻는다. 우식이 한민수를 향해 움직인다. 민수는 다가오는 공격을 보며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다. 바구식의 일격이 상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한민수는 공격을 피하며 상대가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바구식이 그의 반격을 막으려 하지만 민수의 손가락이 상대의 관자놀이를 꿰뚫는다. 우식은 그를 밀어내기 위해 팔을 휘두르지만 민수는 뒤로 물러선다. 그는 어떻게든 그를 잡기로 결심하고 앞으로 돌진한다. 민수는 그 균형 잡히지 않은 몸으로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그를 조롱한다. 우식은 팔로 땅을 밀며 돌격을 알린다. 그는 상대를 향해 몸을 날린다. 선수는 그를 땅에 처박는 일격을 가한다. 한민수는 얼굴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다. 우식은 여러 번의 공격으로 그를 벽에 밀어붙이지만 상대는 소용없다고 말한다. 그는 맞은 후 뒤로 물러선다. 민수는 그의 가슴에 있는 두 개의 급소를 친다. 그는 우식이 자신을 막아냈다고 말하며 그것이 얼마나 갈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민수는 바구식의 몸에 연이은 빠른 공격을 퍼붓는다. 바구식은 공격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인정한다. 이어서 한민수가 그의 등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그 장면은 다른 선수들을 완전히 경악하게 만든다. 김민호는 저것이 구이 선수의 진정한 힘인지 그리고 그를 이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부상으로 뒤덮였음에도 바구식은 여전히 서 있다. 민수는 왜 주먹을 쥐었냐며 칼싸움 기술을 포기했냐고 그를 조롱한다. 그러자 바구식은 팔을 뻗어 가드를 연다. 상대는 그 전술의 의문을 제기하며 가까이 다가가면 잡을 계획이냐고 묻는다. 민수는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는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전진한다.
그는 다시 한번 바구식의 등을 가격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배에 주먹을 날린다. 김민호는 그 선수의 행동에 놀라며 그 장면을 지켜본다. 하지만 아만다는 그가 단지 자신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의 손가락을 빼내려 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민수는 공격을 준비하며 그를 미친 늙은이라고 부르지만 강씨가 그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그 충격으로 그는 창문을 뚫고 날아간다. 강씨는 아직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으며 한 방 더 날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오른팔 근육이 큰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다시 그를 공격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선언하며 그는 앞으로 돌진한다. 그러고는 딱 한 방만 더 필요하다고 소리친다. 강씨는 달리다가 비틀거린다. 멀리서 강선우가 아버지에게 버티라고 외친다. 쓰러진 채 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팔을 들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들에게 사과하지만 이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문한다. 철은 자신에게 정신 차리라고 명령하고 앞을 가리킨다. 철아는 자신이 사실 오른손잡이라고 밝히고 바구식의 머리를 가격한다. 이를 본 강선우는 아버지의 이름을 비명처럼 외친다. 우식은 자신의 손바닥을 꿰뚫어 공격을 막아낸다. 칠아는 그의 필사적인 시도를 칭찬하지만 자신의 손가락이 더 길다며 그대로 밀어넣는다. 바구식은 피를 토한다. 그러고는 땅에 쓰러진다. 선우가 강씨를 부른다. 민수가 강선우의 이름을 외친다. 그는 젊은이에게 잘 보라고 말한다. 저 늙은이가 너 때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민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회상 속에서 바구식이 그를 붙잡고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젊은이는 조금만 더 하자고 한다. 바구식은 만약 자신의 아들과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어쩌면 상황이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강선우는 만약 아버지와 가까웠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고 깨닫는다. 젊은이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우식은 아버지는 너 같은 아들을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두고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드론이 한민수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다고 알립니다. 한치율이 바구식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곳이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지 외칩니다. 선우가 민수를 향해 뛰어오릅니다. 그는 일어나 드론이 경기장 위를 날아다니는 가운데 민수와 마주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김민호 는 가이드들이 그를 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실제 싸움이 없는 한 드론이 발사하지 않는다고 추측합니다. 두 상대는 멀리서 서로를 노려봅니다. 강선우가 그에게 발을 치우라고 소리칩니다. 한민수는 직접 치워보라고 그를 도발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자식에게 발을 치우라고 외치며 돌진합니다. 김민호가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야 한다며 끼어듭니다. 그때 매논이 뒤에서 강선우를 붙잡습니다. 선우는 발버둥치며 놓으라고 소리칩니다. 매논은 자신이 가르쳐준 기술을 쓸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김민호가 다가와 그를 쓰러뜨립니다. 매논은 선우에게 잠시 자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선우는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식을 부르며 그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회상 속에서 우식은 선우에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을 돌봐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는 선우가 아들과 친구가 되어 엇나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선우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우식에게 아직 배울 게 많고 그의 아들과 친구가 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식에게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러자 우식은 그를 붙잡고 나가서까지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는 녀석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로 돌아와 한치율의 발이 바구식의 머리를 땅에 짓누릅니다. 근처에는 강선우, 김민호, 매논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한치율은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그때 아만다 그로치가 다가와 선우에게서 원하던 관심을 받았으면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젊은 친구에게서 사랑과 관심이 더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한치율은 그녀에게 너도 죽고 싶냐고 묻지만 아만다는 싸움을 걸어서 가이드에게 총이나 맞으라고 도발합니다. 그러고는 대신 자신이 그를 때려 죽일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치율은 우식에게서 발을 떼며 내 차례도 올 거라고 말하고 어차피 전부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만다는 바구식에게 달려가 그를 흔들며 깨우려고 합니다. 아만다 그로치는 그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의료팀을 부르며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보며 그의 왼손이 목숨을 구한 게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손을 사용해 공격을 심장에서 약간 빗나가게 했습니다. 의료팀이 들꺼들어 그를 옮깁니다. 다른 곳 괴물이군. 차우연은 그가 어떻게 손가락을 무기처럼 쓸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의
비서는 민수의 도핑 효과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근육 강화 약물은 근육 크기만 키웁니다. 하지만 민수의 경우 뼈 주위의 힘줄, 인대 및 기타 조직들이 급격하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선후에 강화된 뼈보다 전투에서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러자 차우현은 그를 즉시 영입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비서는 한민수가 국장이 직접 관리하는 선수라서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다음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을 포함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이 아직 많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차우현은 그 여성 카포에라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비서는 그렇다고 확인하지만 차우현은 카포에라가 그냥 춤의 일종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의 비서는 춤처럼 보이지만 오락용이 아니며 그 기원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브라질로 끌려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합니다. 억압과 혹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이 무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는 경비원들을 속이기 위해 춤으로 위장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기쁨이 아닌 슬픔과 고통의 무술이라고 설명하며 브라질 독립 후 범죄 활동에 사용되어 한때 정부가 금지할 정도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무술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무술이기도 하다고 언급합니다. 19위 선수이자 카포에라 수련자인 아만다 그로치가 소개됩니다. 드론이 다음 경기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음을 알립니다. 10위 선수이자 종합격투기 수련자인 고혁수도 소개됩니다. 이어서 드론이 아만다 그로치와 고혁수의 경기 시작을 알립니다. 아만다는 전투 자세를 취합니다. 그녀는 그가 싸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을 얕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먼저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발차기를 하며 들어갑니다. 차우현은 아만다 그로치와 카포에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면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선수인 고혁수에 대해 물으며 10위 선수인 만큼 그 역시 비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비서는 그가 MMA에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곳의 약물을 사용한 후 동체 시력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VIP들 사이에서 K10 세컨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그에게 거는 베팅 금액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차우현은 그 별명에 대해 의문을 표합니다. 비서는 그가 10초 이상 지속된 적이 없는 경기에서 모두 KO로 승리했다고 설명합니다. 감명받은 차우현은 정말 대단하다고 외칩니다. 비서는 그가 이전의 모든 싸움을 상처 하나 없이 끝내 많은 베팅 참가자들을 끌어모았다고 덧붙입니다. 그의 10초 연승이라는 명성으로 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그가 이 칭호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막대한 돈을 끌어모으고 즉시 최소 5위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고혁수는 싸움이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드론이 경기 시작을 알리고 타이머는 1초를 가리킵니다. 고혁수는 자신의 동체 시력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선언하며 아만다의 공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땅을 보고 바닥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그녀가 자신을 10초 만에 이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만다가 쓰러진 상대를 내려다보는 순간 타이머가 10초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드론이 아만다 그로치의 승리를 알리고 그녀는 어떤 기술들은 감각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말합니다. 차우현이 일어서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의 비서는 문제가 혁수가 발차기 하나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즉시 공격에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차우현은 싸움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반격하는 거죠. 비서는 혁수도 똑같이 생각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보통 KO 발차기는 한쪽의 에너지를 압축한 다음 그 에너지를 목표물을 향해 방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공격이 실패하면 공격자는 다시 그 에너지를 모을 시간이 없어서 특히 두 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다음 타격이 반격보다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압축하고 저장할 지렛대가 없습니다. 차우현은 그러면 아만다 그로치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의 두 발이 모두 땅에서 떨어져 있었고 첫 공격은 빗나갔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의 비서는 바로 그 때문에 혁수가 즉시 공격하려 했다고 확인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혁수가 아만다 그로치에 대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우연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비서는 카포에라가 팔과 다리를 모두 지렛대로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어서 아만다가 크기 대신 근육 밀도를 높이는 파워 약물을 받아 공격이 빠르고 강력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만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엄청난 힘과 속도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연은 아직 쓸 만한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의 비서는 지금 그녀와 만남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차우현은 왜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K10초를 10초 만에 쓰러뜨렸으니 아마 그 칭호를 물려받게 될 거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돈을 걸었던 모든 VVIP들이 이제 그녀에게 몰릴 것입니다. 차우현은 비서에게 그 정도 경쟁은 감당 못하냐고 묻지만 비서는 아직 흥미로운 선수들이 많으니 서두를 필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차우현이 다음 선수도 4강 10위권 선수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확인해줍니다. 비서는 다음 경기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며 그 선수는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김민호가 드디어 일어났냐며 그를 맞이합니다. 강선우는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묻습니다. 젊은이는 즉시 우식 아저씨를 찾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다가 말을 멈춥니다. 아만다 그로치가 문 앞에 나타납니다. 민호가 살아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이제 다 끝났냐고 묻습니다. 숨쉬는 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아만다는 민호에게 곧 경기라며 몸을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그는 안다며 그 상대가 어쩌면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회상 장면에서 한 남자가 그에게 전투 중에 형을 살해한 사람을 찾게 해주겠다고 확신시킵니다. 김민호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남자는 그가 컴뱃윙에 들어갔고 전직 복서라는 것을 안다고 대답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지만 윙에 전직 복서가 많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입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서 16위이자 복싱 전문가인 최원우 선수가 소개됩니다. 이에 그의 비서가 5위 선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위는 시스테마 수련자인 레프입니다. 러시아 경호원으로 일했으며 전직 특수부대원이기도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고객을 해치려는 모든 사람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는 8명의 공격자를 살해한 후 과잉 진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때문에 고용주가 그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그를 다시 경호원으로 고용하고 새로운 신분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은 군수업체 피온의 대표 마이클 리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차우현은 그 정도 수준의 인맥이 없으면 그 남자는 쓸모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서는 그가 스태미나 약물을 복용한 후 무한정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상위 5위권에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비서는 4위 선수로 넘어가며 그가 국내 최대 건설 회사의 한상수 회장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4위 고경호는 실전 태권도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입니다. 그는 태권도 명인이었던 아버지를 깊이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에 차우현은 태권도가 단지 경기를 위한 스포츠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에 비서는 여러 무술의 고수들을 모아 발차기 속도와 힘을 시험했던 다큐멘터리를 회상합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타격은 900에서 1500파운드 사이의 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카포에라 킥은 1900파운드에 달해 그곳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에서 마지막으로 평가된 무술은 태권도였습니다. 그 순간 기록된 충격은 인상적인 2300파운드에 달했고 차우현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서는 경호가 실전 태권도의 전문가이며 이 윙에서 그의 힘을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3위 선수인 라이언을 소개하는데 그는 시티바이오 사장이 데려온 약물 중독자입니다. 강해지는 것에 집착한 라이언은 뼈에 직접 강철을 융합하는 등 온갖 실험을 겪었습니다. 계속된 약물 사용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2위는 박동수가 고용한 현상 수배범 마테림입니다. 그는 차우현을